한일 외교장관이 영국 런던에서 첫 양자회담을 열었지만 과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등에 대해 이견을 재확인했습니다. G7 외교 개발 장관들이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라고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자녀의 라인펀드 투자 의혹과 다운계약서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 어젯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2시간 넘게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린이날인 어제 코로나19 새 확진자는 6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는 70살 이상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롯데와 신세계백화점 식품관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서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은 오늘 임시 휴점하고 직원 3천여 명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16살 이상에만 접종이 허용됐던 화이자 백신을 12살 이상까지 확대했습니다. 9월쯤엔 2살 이상 어린이용 백신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5월 6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자녀의 라인펀드 투자 의혹과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쏠린 핵심 의혹은 딸 부부의 라인펀드 투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딸과 사위도 손해를 본 상태인데다 별도 가계를 이룬 가족의 판단에 따른 거라고 항변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실상 김 후보자 가족을 위한 펀드 성격이 짙다면서 주요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지난 2001년 김 후보자가 군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로 계약하지 않은 점,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으로 본인과 배우자 차량이 32차례 압류됐던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성과 자질 측면에서는 어린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했던 일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지칭했던 점이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혹도 문제지만 일단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낙제라는 입장입니다. 대선을 앞둔 시기에 내각 총책임자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진 사람을 안 칠 셈이냐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무총리까지 민주당 대표 출마했던 사람을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 선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권 선거하겠다는 노골적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 자체의 처음부터 지명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7년 장관 청문회도 거친 만큼 도덕성이나 신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공백 없는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조속한 통과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국가 균형 발전,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낼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로 꾸려진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총리 지명자라는 점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앞서 먼저 열린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일단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만 통과했습니다. 네, 야당이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를 두고는 부적격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민주당은 이번에도 야당 패싱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사고 팔아 7억 원 넘게 차익을 거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짧아서 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동시다발 청문회 탓에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서 최대 수혜자가 됐습니다. 야당의 호평을 받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비리 문제 같은 거 이야기하면 서로 참 민망한데 그렇지 않게 살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문제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아파트 다운 계약서부터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까지 갖가지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거의 다 해명됐다며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으로 진땀을 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의혹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 사유지만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넘어서 실정법 위반 사항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요. 후보자께서는 관세청의 수사를 받으셔야 돼요.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는 데스노트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정의당에서도 낙마 대상이라는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 바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이용한 관사 재테크 의혹에 발목이 잡힌 상태. 하지만 민주당은 정권 임기 말 낙마는 안 된다며 철통 방어에 나서고 있어 야당 동의 없는 30번째 장관이 탄생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요 7개국 G7 외교 개발 장관들은 북한을 향해서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중순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어떤 답변도 없었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국은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외교와 단계적 해법에 방점을 둔 새 접근법을 내놨습니다.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and to make practical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deployed forces.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를 확인하며 북한이 기회를 잡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we'll look to see not only what North Korea says, but what it actually does in the coming days and months. But we have, I think, a very clear policy that centers on diplomacy.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다시 접촉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워싱턴 포스트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이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G7 외교개발 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목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계속하려고 준비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남북대화 재개도 촉구했습니다. 이렇듯 미국 등 세계 주요 나라가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요지부동인 듯 보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먼저 행동하기를 요구해온 만큼 북미 간 기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G7 외교장관들은 합리적인 가격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서 업계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으로는 자발적 라이선싱, 상호 합의된 조건에서 기술 이전 합의 권장 등이 열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 면제를 촉구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정의용 장관과 모태기 일본 외무상은 처음으로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장관은 20분 동안 과거사와 원전 오염수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네, 앞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3국의 소통과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아침 영국 런던의 한 호텔에서 한미일 3개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마련한 대북 정책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자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제안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한미일 상국은 영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예정에 없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정유영 외교장관과 모태기 일본 외무상은 3자 회담 후 자리를 옮겨 약 20분간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지난 2월 정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동입니다.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는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안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모태기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위안부 소송과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책을 내놓으란 요구와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우선이란 주장이 되풀이됐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쉽게 풀릴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지만 꽉 막혔던 한일 관계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의사소통을 본격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아시아계 할머니 2명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 등은 현지 시각 5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계인 85살 여성과 60대 여성이 5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여성 2명은 현지 시각 4일 오후 5시쯤 샌프란시스코 시내 중심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묻지마 공격을 당했습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555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632명보다 77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369명, 비수도권이 186명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2명, 울산 38명, 부산 27명, 경남 24명 등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6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 도심에 있는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백화점 방역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역 당국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QR코드를 도입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신세계 강남점 식품관에서 계산 담당 직원 2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3일 1명이 확진된 뒤 직원과 접촉자 6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매장 방역 조치를 마치고 만일에 대비해 검사 대상이 아닌 다른 직원을 투입했습니다. 앞서 이곳에서는 VIP 발렛 파킹 담당 직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도 식품관 직원이 잇따라 확진되자 식품관 임시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오늘은 아예 본점을 닫고 직원 3,700여 명을 모두 검사할 계획입니다. 25일에서 2일까지 롯데 본점 식품관을 찾았거나 29일에서 2일 사이에 신세계 강남점 식품관을 간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백화점에서 확진이 잇따르면서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 그러나 방역당국은 백화점은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비교적 낮다면서 종사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용객 간의 어떤 전파들을 통해서 백화점이나 그다음 대형 이제 마트라든지 아울렛 같은 경우에서 대규모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감염 관리 그리고 방역 관리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살펴보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QR코드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일일이 전자출입명부의 QR코드를 체크하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혼잡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서 감염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려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무엇보다도 이용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어제는 코로나19 속에 맞는 두 번째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네, 방역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어제만큼은 아이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어린이날 풍경을 홍민기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엄마 손 꼭 잡고 색색 풍선도 들었습니다. 푸른 하늘에 비눗방울을 날립니다. 아이들은 신이 났는데 어른들은 마스크 나눠주느라 바쁩니다. 일주일에 이틀, 유치원 가는 게 외출의 전부였던 아이는 모처럼 바깥 공기를 실컷 마십니다.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하다가도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네, 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공연도 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걱정은 되지만 모든 국민들이 다 서로 조심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 쓴 어린이날을 또 맞게 될지 지난해 5월 5일에는 몰랐습니다. 방역 경험이 쌓인 덕분인지 1년 전 오늘 닫혀있던 실내 식물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문을 연 식물원에선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자들이 손 소독과 체온 측정을 마쳐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면적당 인원수를 제한해 한 번에 150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나 유튜브 같은 가상 세계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잘 써서 불편함 없이 잘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식물이랑 꽃이랑 동물 봤어요. 동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또 다른 식물원은 코로나 시대 아이들을 위해 직접 꽃을 심는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나이가 많아요? 엄마는 아이 얼굴에 마스크를 2개나 씌우고도 불안합니다. 내년 어린이날에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인도에서 특별기편으로 입국한 교민 가운데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70살 이상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피해 귀국한 인도 교민은 모두 172명입니다. 이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교민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교민 대부분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지켜봐야 할 사람도 여럿 있고 입국 교민 모두는 격리 해제 전에 다시 한번 검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긴장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60살이 넘는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합니다. 일단 70살에서 74살까지의 어르신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곧 시작됩니다. 이들에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공되는데 접종은 전국의 위탁 의료기관 12,000여 곳이 맞습니다. 접종 확대로 예상되는 인력난을 풀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1차 접종 끝나고 나서 바로 또 투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면역 형성 때까지 만약 한다면 상당한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리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질서 유지나 노약자의 이동 지원, 손 소독 등을 돕게 됩니다. 정부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자원봉사자 보험을 들고 식비 등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울산의 한 병원 50대 의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이틀 뒤에 숨져서 보건당국이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울산 중구 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씨가 경주의 한 리조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접종 뒤에 이상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경주의 한 리조트에서 가족 모임을 하던 중 몸이 안 좋아서 숙소로 먼저 들어갔고 가족들이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던 것 외에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는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백신과의 연관성 조사에는 한 달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가 붙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정부 조사 결과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6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난 3월 조사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반대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주변에 추천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달. 백신에 대한 인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000명을 상대로 물어봤더니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은 61.4%, 맞지 않겠다는 사람은 19.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과 비교하면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이 6.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상 반응 사례를 보면 두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대 분들이 부작용 겪었다는 그런 기사 같은 거를 보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를 부추기는 백신 관련 가짜 정보가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도
69.4%에 달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매체의 말을 들으면 좀 겁은 나요. 백신을 이제 또 저희 나이에 또 맞아야 된다면은 맞으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주변에 백신을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89.5%로 3월보다 5.1%포인트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위 분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지금 현재 접종을 조금 망설이는 분들께서 접종을 받고자 하는 비율들이 차츰 올라가지 않을까. 4차 유행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거나 회사나 학교를 쉬도록 허락받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동량이 많아지는 요즘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는 인식도 컸습니다. 특히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실천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독일 정부의 지원으로 베를린에 코로나19 같은 세계적 전염병에 대한 글로벌 모니터링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의 전염병에 대한 정보 격차를 줄이고 조기 감지와 공동 대응을 위한 팬데믹 경보 시스템입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독일 정부는 유행병 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들 사이의 예방 협력을 강화하고 팬데믹 위협을 조기에 감지해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The COVID-19 pandemic has exposed gaps in the global systems for pandemic and epidemic intelligence. And it is a fact of nature that there will be more viruses that will emerge with the potential of sparking epidemics or pandemics. 독일 정부가 시스템 구축에 3천만 유로, 우리 돈 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보 분석 시스템이 미래 유행병 대응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ie Welt hat gelernt, dass wir einer globalen Herausforderung wie der aktuellen Covid-19-Pandemie nur gemeinsam begegnen können. Und mittlerweile haben auch alle erkannt, dass die WHO dabei die zentrale globale Gesundheitsinstitution ist. WHO는 베를린에 구축되는 경보 시스템이 각국 정부의 유행병 정보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캐나다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대상을 12살에서 15살로 확대했습니다. 12살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 승인은 캐나다가 세계 최초인데 미국도 곧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는 현지 시간 5일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P통신은 캐나다 정부가 16세 이상에만 접종이 허용됐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12세 이상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6세 미만에 대한 캐나다의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빠른 결정입니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질병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백신은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은 가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화이자는 미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품청 EMA에 12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FDA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화이자 백신을 12에서 15세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할 전망입니다. I'm hopeful the FDA is going to authorize that in a very short time period. And I think once that gets authorized, I think you'll pick up probably 5 million kids will get immediately vaccinated. 화이자는 지난 3월 말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임상시험 지원자 2,260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연구의 예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예방률이 100%이고 주된 부작용 사례는 성인과 비슷했다는 임상 결과였습니다.
화이자는 현재 6개월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에서 11세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오는 9월에 긴급 사용 승인이 신청될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휴 중에도 연일 4,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현재 시각 5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일본 전역에서 새롭게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는 4,071명으로 사흘째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에선 토요일인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검사 건수에 영향을 주는 골든위크 휴일이 5일 동안 이어졌지만 신규 확진자는 하루도 4,000명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어젯밤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2시간 넘게 메시지 확인이나 인증 서비스 등의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카카오톡에 이상이 생긴 건 어젯밤 9시 40분쯤입니다. 일부 이용자들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수 없었고 PC 카톡도 접속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단순한 메시지와 업무상 연락, 각종 인증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장애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오늘 새벽 0시 이후에야 복구를 마쳤습니다. 카카오 측은 불편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시 문학동의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부딪혔습니다. 운전자를 비롯한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최초로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사라진 승용차 운전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대전시 변동 오거리에선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점으로 미뤄 신호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역 인근 분식을 파는 간이 판매점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판매점이 대부분 불에 탔습니다. 목격자들은 펑 하는 폭발음 이후 연기와 함께 화염이 치솟았다고 전했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군의 장례가 가족과 친구들의 눈물 속에 치러졌습니다. 사망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손정민 군은 국화 한가운데서 밝게 웃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아버지에게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이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온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제 보내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 삶에 손군은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22살. 그 꽃다운 나이에 아들의 삶이 멈췄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아들과 함께한 20여 년도 마치 꿈만 같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있고 늘 생각하고 우리들 같이 있을 거야. 엄마는 걱정하지 마. 아빠 믿지? 우리 잘 봐주고 있어, 동민아. 정말 고맙다. 영정 옆에는 손군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료가 놓였습니다. 게임 캐릭터들은 마치 배웅 나온 것 같습니다. 단짝 친구는 여행길에서 함께 나눈 시간을 추억하다 눈물을 쏟습니다. 정민아, 정말 고마웠다. 우리랑 놀아줘서. 국내 여행도 가고 해외 여행도 가고 콘서트도 가고 참 많은 걸 했구나. 솔직히 그립다. 보고 싶다. 아직 꿈만 같다. 운구행렬은 성당을 거쳐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석연치 않다며 정확한 진상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3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경찰은 손군의 유류품과 마지막에 함께 있었던 친구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한강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서울 강동구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앞에서 이웃이 휘두르 흉기에 찔려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해자는 1,000원을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휴일을 앞둔 저녁 7시쯤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앞을 서성거리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도착하더니 뒤이어온 경찰도 남성이 간 방향으로 다급히 뛰어갑니다. 사라졌던 남성이 다른 방향에서 나타난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겁니다. 피해자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곳 사건 현장에는 여전히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는 흡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집 앞에 나왔다가 갑작스레 봉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 창밖으로 뭔가 마마마마마 하는 큰 소리가 들렸는데 한 그러고 15분쯤 뒤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나서 밖을 보니까 이제 이미 그 피해자분은 이제 피 흘리며 누워 있었고, 범인은 피해자 자택과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40대 남성 A씨.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1,000원만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자 그 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약간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약도 조금 안 먹었고 그래가지고.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경남 의령경찰서는 골프 경기 중 캐디를 앞에 둔 채 공을 쳐 캐디를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의령군의 한 골프 경기장에서 경기 중 친 볼이 물에 빠지자 캐디가 앞으로 이동해서 다음 샷을 하라고 말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다른 공을 쳐 10m 앞에 있던 캐디의 얼굴을 맞췄습니다. 캐디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일행이 한 번 더 치라고 해 공을 쳤고 캐디에게 이를 말했다고 진술했으나 캐디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일행은 사고 뒤에도 캐디를 바꿔서 18홀 경기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강원도 영월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경기와 강원, 충북 지역에 있는 양돈 농장의 가축과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강원도 영월에 있는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방역당국이 정밀 검사에 나선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 지역 이후 7달 만입니다. 당국은 우선 발생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400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함께 매몰 처분이 내려지는 반경 500m 안에는 다행히 축산 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경기와 강원, 충북 지역 양돈 농장 가축과 종사자,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강원도 영월군과 인접한 충청북도는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전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5월 가정의 달 등 차량 이동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더 세밀하게 주변 양돈 농가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원 영월 지역은 지난해 말 야생 멧돼지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방역을 강화해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 조사를 통해 전파 원인을 파악하고 발생 농장 인근의 2차 울타리와 중앙고속도로를 따라 설치한 광역 울타리를 점검해 보강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의전차 서비스 업체가 취업을 대가로 비싼 수입차를 사도록 해서 피해를 봤다는 구직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약속했던 렌트 사업 수익금은커녕 과태료까지 떠넘겼는데요. 경찰 수사로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속에 일감을 찾던 40대 A씨는 고급 의전 차량 서비스 제공업체에 운전기사로 지원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받은 계약서에는
1억 원짜리 외제차를 구매해서 업체에 넘긴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그래야 일할 수 있다면서 이 차로 렌트 사업을 벌여 매달 50만 원씩 수익금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1억을 이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제명을 해야 되냐고. 차 이거 회사에서 저는 차 뽑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일 시작하려고 갔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기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명의로 차를 빼가지고. 일자리가 절실했던 A씨는 계약서를 쓰고 업체가 소개한 대부업체에서 1억 원을 빌려 중고 수입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업체에 넘겨주면서 차량 대금을 매달 나눠서 받기로 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라고. 절대 잘못한 거 아니고 이상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으시면 된다고. 갑자기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 대표한테. 차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차가. 그래서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하지만 계약 이후 업체는 코로나19 때문에 기사일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일감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렌트 사업을 하면서 나온 과태료까지 A씨에게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1년 만에 차를 돌려받긴 했지만 많이 훼손돼 있었고 대출금은 8천만 원이나 남은 상태입니다. A씨가 1년 전 대출을 받아 구입한 고급 외제차입니다. A씨는 오늘 차를 찾기 전까지 한 번도 직접 몰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에 이제 차 키가 이제 굉장히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었고 이게 다 자기네들 차다. 한 5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찰에 해당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취업을 대가로 물건을 사게 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계약서대로 차량 대금은 몇 달 동안 줬다는 겁니다. 수익금을 주겠다던 구두 계약은 어겼지만 증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의견은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갖고 검찰청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경기도가 단속에 나서 해당 업체를 적발하긴 했지만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정식 계약이 아닌 구두 계약에 동의한 경우는 피해자가 보호받기 쉽지 않은 겁니다. 기술이 기존에 이런 선례가 없어가지고 아직 그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거 같고 별로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아마 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거래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취업을 미끼로 거액의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는 계약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집 한 채를 가진 고령 은퇴 계층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서 현행 과세 체계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묻는 질문에 총리 내정 초반에는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전체하고 같이 보아야지 이 문제만 딱 떼서 이렇게 하기는. 그러면 상황을 봐서 그 종부세 완화론을 이렇게 추진할 수도 있다는. 아니 이 이야기를 그렇게 결론 내면 안 되죠.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과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지 종부세 하나만을 딱 떼어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집 한 채만 가진 고령 은퇴 계층에 한해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보겠다는 겁니다.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실거래가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늘어난 세금 부담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를 포함한 국민의 부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세제가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요. 결론 난 게 없는데 말씀부터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은 혼란스럽지 않으실까요? 실제 세가 부과되기 전에 답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이달 안에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세제 개편보다는 핀셋 조정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보유세 경감 신호를 주면 정책 신뢰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진다며 큰 틀에서는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최소 10조 5천억 원에서 최대 12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4조 6천억 원에서 최대 6조 1천억 원, 재산세 세수는 6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건 지난 2019년 세수와 비교해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도 지난 2019년 51만 7천여 명에서 올해는 85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 가운데 하나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외에도 검찰에서는 여러 권력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김 후보자가 취임 후 정치적 편파성 논란을 딛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주요 현안을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총장 취임 이후를 대비해 사건 현황을 취합하려고 한 겁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진행 중인 사건을 보고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곧바로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본인이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수원지검에서 서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 수사는 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취임 후에도 수사가 진행된다면 김 후보자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지휘를 회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월성 원전 의혹이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기획사정 의혹 등 다른 권력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김 후보자를 친정부 인사라고 보는 시선이 많은 상황에서 수사팀과 이견을 보여 충돌하면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일종의 시험대가 되는 겁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일단 인사청문 요청안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이번 주 안에 청와대에 제출한 뒤 정치적 편파성 등 주요 예상 쟁점들을 중심으로 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요청안이 곧바로 국회에 제출된다면 인사청문회는 이번 달 안에 열릴 예정이고 김 후보자의 임기도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군복무를 둘러싼 남녀평등 문제와 관련해 제대하면 사회 출발 자금 3천만 원 정도를 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유튜브 이낙연 TV 대담에서 군 가산점제는 위헌이라고 판정났기 때문에 취업하기 전까지 군대 안 간 친구들이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저축보다 좀 더 많이 주는 방법이 괜찮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녀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 해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학을 안 가는 청년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고졸 취업 지원 업무 협약에서 4년 동안 대학을 다닌 것과 세계 일주를 다닌 것 중 어떤 게 인생과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원하는 것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 문제와 관련해 실력이 아닌 형식적인 학력을 갖고 차별하는 게 고민이었다며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청년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대선 출마 언급 시점에 재판에 넘겨진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면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시민 이사장은 일반 시민인 한동훈이 아니라 검사 한동훈을 언급하며 국가기관으로 검찰을 비판한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마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김용민 최고위원의 트집을 잡는 건 친문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차관 관련 사건을 이달 내에 마무리하고 이에 앞서 사건 당사자인 이 차관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송치할 것을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중국이 최근 발사한 대형 로켓이 오는 8일쯤 지구에 재진입해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를 우려한 미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서 중국의 창정 5호 B 로켓이 현재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오는 8일쯤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주 전문 매체인 스페이스 뉴스는 이같이 전하면서 미 국방부도 정확한 추락 지점은 해당 로켓의 대기권 진입 몇 시간 전에나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재진입 예상 지역은 북반구의 미국 뉴욕과 스페인 마드리드, 그리고 중국 베이징이 약간 북쪽이거나 남반구의 칠레 남부와 뉴질랜드 웰링턴의 약간 남쪽 지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도 화창한 봄 날씨를 즐기기 좋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는 꽤 쌀쌀합니다. 지금 서울 기온 7.9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봄볕의 기온이 크게 올라서 23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아서 더 따뜻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공기질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다만 어제부터 몽골 고미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는데요. 이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내일 오후 한때 전국의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4도, 광주와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내륙 곳곳에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어버이날인 주말에는 쾌청하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에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나오실 때 자외선 차단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변이 코로나19 습격, 5월이 불안하다. 울산에서만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320명으로 서울의 3배를 넘어 기상이라는 소식입니다. 미국도 백신 피해 보상은 어려웠습니다. 피해 보상 신청 445건 가운데 백신 피해가 25% 정도인데 받아들여진 건 없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태기 일본 외무상의 어색한 사진이 한일 외교당국 간 첫 대면의 분위기를 말해줍니다. 미국에 등 떠밀려 나온 일본, 위안부와 오염수, 자기 할 말만 했다. 한일은 입장차 확인했지만 3국 협력은 시동 걸렸다. 여러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제도화해야 할까? 중앙일보는 일상을 파고드는 코인의 모습과 이베이까지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다는 현 상황을 통해서 내일경제는 비트코인 관련 판결문 938건을 분석해보니 2건 중 1건은 마약 대금이라면서 가상화폐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어린이 관련 주요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서울신문은 아동학대 피해자 50명을 설문조사했는데 학대 시 필요한 도움으로 보호자와의 분리가 81%를 차지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고 42%는 보호자 처벌을 꼽았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가 언론과 처음으로 대면 인터뷰했습니다. 불법 촬영 사실을 알고 고소했는데 돌아온 건 2차 가해로 악플 수천 개에 되려 내 잘못인가 싶어 가해자에게 사과까지 했었다며 포털의 성범죄 기사 댓글을 폐지하자고 국민 청원에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성범죄자의 땀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감시하는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있는데 생체 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뜀박질 물가의 보복 소비까지 코로나발 인플레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데
옐런 미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 역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최고 금리를 인하했더니 저신용자 대출이 어려워졌다며 착한 정책의 배신이라는 기사 실었고, 동아일보는 직업계고 취업률이 3년 새 반토막 났는데 취업난과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란 현장 목소리 실었습니다. 또 고위직 401명을 분석해보니 157명이 노무현 전 정부 청와대 출신이거나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라고 전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양자회담을 열었지만 과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등에 대해 이견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자녀의 라인펀드 투자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 어젯밤 장애를 일으켜서 이용자들이 2시간 넘게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린이날인 어제 코로나19 새 확진자는 600명 안팎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70살 이상 고령층에 대한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롯데와 신세계백화점 식품관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은 오늘 임시 휴점합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자녀의 라인펀드 투자 의혹과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쏠린 핵심 의혹은 딸 부부의 라인펀드 투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딸과 사위도 손해를 본 상태인데다 별도 가계를 이룬 가족의 판단에 따른 거라고 항변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실상 김 후보자 가족을 위한 펀드 성격이 짙다면서 주요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지난 2001년 김 후보자가 군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로 계약하지 않은 점,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으로 본인과 배우자 차량이 32차례 압류됐던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성과 자질 측면에서는 어린 시절 학교 폭력에 가담했던 일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지칭했던 점이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혹도 문제지만 일단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낙제라는 입장입니다. 대선을 앞둔 시기에 내각 총책임자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진 사람을 앉힐 셈이냐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무총리까지 민주당 대표 출마했던 사람을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 선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권 선거하겠다는 노골적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 자체의 처음부터 지명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7년 장관 청문회도 거친 만큼 도덕성이나 신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공백 없는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조속한 통과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국가 균형 발전,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낼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로 꾸려진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총리 지명자라는 점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국회는 오늘 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4명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상임위원회도 오후에 각각 열리지만 보고서 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한 가운데 오늘 오전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만나서 전체 회의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청문 보고서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사흘 안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임혜숙과 노형욱, 박준영 후보자는 장관 후보로서 부적격해서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정의당 내에서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됩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의원단 협의를 통해서 낙마해야 할 후보, 이른바 데스노트의 두 후보를 올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적 기준에 부합하냐의 문제라면서 당내 부정적 기류가 있음을 전했습니다. 앞서 배진규 원내대표도 두 후보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약간 미흡하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요 7개국 G7 외교 개발 장관들은 북한을 향해서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중순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어떤 답변도 없었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국은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외교와 단계적 해법에 방점을 둔 새 접근법을 내놨습니다.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and to make practical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deployed forces.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를 확인하며 북한이 기회를 잡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we'll look to see not only what North Korea says, but what it actually does in the coming days and months. But we have, I think, a very clear policy that centers on diplomacy.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다시 접촉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워싱턴 포스트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이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G7 외교개발 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목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계속하려고 준비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남북대화 재개도 촉구했습니다. 이렇듯 미국 등 세계 주요 나라가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요지부동인 듯 보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먼저 행동하기를 요구해온 만큼 북미 간 기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이번 G7 외교장관 회의에 함께 참석한 정의용 장관과 모태기 일본 외무상은 처음으로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장관은 20분 동안 과거사와 원전 오염수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네, 앞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3국의 소통과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아침 영국 런던의 한 호텔에서 한미일 3개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마련한 대북 정책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자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제안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한미일 상국은 영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예정에 없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정유영 외교장관과 모태기 일본 외무상은 3자 회담 후 자리를 옮겨 약 20분간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지난 2월 정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동입니다.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는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안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모태기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위안부 소송과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책을 내놓으란 요구와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우선이란 주장이 되풀이됐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쉽게 풀릴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지만 꽉 막혔던 한일 관계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의사소통을 본격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5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632명보다 77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369명, 비수도권이 186명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2명, 울산 38명, 부산 27명, 경남 24명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다소 준 이유는 어린이날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인도에서 귀국한 우리 교민 172명 가운데 1명이 귀국 직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태우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4일 인도에서 입국한 교민 172명의 입국 직후 진단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양성 판정을 받은 교민은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로 판단돼 긴급하게 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제외한 171명 가운데 16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3명은 미결정으로 조금 더 검사해야 하고 1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경남권까지 코로나 전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각종 모임 등으로 많은 접촉이 예상돼 방역 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환자 추이는 400에서 600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드는 주말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 두기 단계 핵심 지표인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585.4명으로 직전보다 61.7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범위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다시 600명대가 됐습니다. 수도권에서만 400명 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5월은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가장 많은 달입니다.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전파를 하는 상태에서 감염이 확인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 못한 감염원이 계속 N차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주말 주민 이동량을 보면 수도권은 직전 주말보다 2.2%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직전 주말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한 번 켜진 4차 유행의 경고 등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전체 확진자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으며 경남권의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행 자제와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어노는 일상을 찾아주기 위해서라도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겁니다. YTN 한연입니다. 백화점 식품관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3일 식품관 계산 담당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동료 직원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방역 조치를 마치고 검사 대상자가 아닌 직원들을 업무에 투입해서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초구는 지난달 29일부터 2일 사이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강남점 식품관을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식품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롯데백화점 본점이 오늘 임시 휴점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원래 식품관만 휴업할 계획이었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에비뉴엘과 영플라자를 포함한 본점 전체 휴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제적으로 직원 3,700여 명을 검사하고 특별방역과 소독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본점 식품관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 3일부터 식품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최근 울산 지역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네, 울산시는 빠르게 퍼지는 변이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감염병 취약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윤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울산 지역 확진자 수는 1,057명. 지난해 첫 발생 이후 지난 2월까지
1년 동안 확진된 1,051명보다 더 많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3월 이후 확진자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검출자가 76명이고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례는 337명에 이릅니다. 10명 가운데 3명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추정되는 겁니다. 추가 확산을 우려한 방역당국은 감염병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 조치를 통해 콜센터, 유흥업소 종사자 등 많은 사람과 접촉하여 감염 위험이 큰 직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서울 정도의 감염력을 지니고 있으며 중증 이완율 역시 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 병상 운용에 차질을 빚는 등 의료 체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시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10곳으로 확대해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지인 모임이 늘어나는 가정의 달이지만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제주에서는 대학 운동부 선수와 일가족이 집단 감염되면서 이틀 사이에만 2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강릉에서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는 57명으로 늘었습니다. 유종민 기자입니다. 레슬링부 선수 7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제주국제대학교. 학기 시작과 함께 합숙 훈련을 해왔는데 이 가운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일가족 4명이 차례로 감염된 데 이어 학원 강사와 음식점 종업원 등도 확진되면서 이틀 사이 2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관광객 증가는 코로나 확산의 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하루 평균 4만여 명이 몰리면서 감염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확진자 가운데 71%가 관광객 등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으로 감염됐습니다. 4월에 온 여행객, 그다음에 가족, 지인 간의 모임 등에 따라서 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강릉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57명으로 늘었습니다. 농촌이나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는 이들은 대부분 러시아계로 공동 생활을 하고 있고 함께 식사하면서 감염이 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 경로를 끊기 위해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오늘부터 70살에서 74살 어르신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먼저 예약하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며 예약을 독려했습니다. 윤 반장은 70살 이상 어르신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65살 이상 어르신은 10일, 60살 이상은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접종 예약은 6일 10시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등 사회 필수 인력 예약은 13일부터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약은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를 이용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누리집을 통한 예약은 대리인이 하는 것도 가능한 만큼 가족 등이 어르신들의 예약을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가 붙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정부 조사 결과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6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난 3월 조사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반대로 백신에 접종한 사람들은 주변에 추천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달. 백신에 대한 인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000명을 상대로 물어봤더니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은 61.4%, 맞지 않겠다는 사람은 19.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과 비교하면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이 6.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상 반응 사례를 보면 두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대 분들이 부작용 겪었다는 그런 기사 같은 거를 보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를 부추기는 백신 관련 가짜 정보가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도 69.4%에 달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매체의 말을 들으면 좀 겁은 나요. 백신을 이제 또 저희 나이에 또 맞아야 된다면은 맞으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주변에 백신을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89.5%로 3월보다 5.1%포인트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위 분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지금 현재 접종을 조금 망설이는 분들께서 접종을 받고자 하는 비율들이 차츰 올라가지 않을까. 4차 유행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거나 회사나 학교를 쉬도록 허락받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동량이 많아지는 요즘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는 인식도 컸습니다. 특히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실천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독일 정부의 지원으로 베를린의 코로나19 같은 세계적 전염병에 대한 글로벌 모니터링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의 전염병에 대한 정보 격차를 줄이고 조기 감지와 공동 대응 노력을 위한 팬데믹 경보 시스템입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독일 정부는 유행병 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들 사이의 예방 협력을 강화하고 팬데믹 위협을 조기에 감지해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The COVID-19 pandemic has exposed gaps in the global systems for pandemic and epidemic intelligence. And it is a fact of nature that there will be more viruses that will emerge with the potential of sparking epidemics or pandemics. 독일 정부가 시스템 구축에 3천만 유로, 우리 돈 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보 분석 시스템이 미래 유행병 대응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ie Welt hat gelernt, dass wir einer globalen Herausforderung wie der aktuellen Covid-19-Pandemie nur gemeinsam begegnen können. Und mittlerweile haben auch alle erkannt, dass die WHO dabei die zentrale globale Gesundheitsinstitution ist. WHO는 베를린에 구축되는 경보 시스템이 각국 정부의 유행병 정보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캐나다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대상을 12살에서 15살로 확대했습니다. 12살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 승인은 캐나다가 세계 최초인데요. 미국도 곧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캐나다는 현지 시간 5일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P통신은 캐나다 정부가 16세 이상에만 접종이 허용됐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12세 이상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6세 미만에 대한 캐나다의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빠른 결정입니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질병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백신은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은 가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화이자는 미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품청 EMA에 12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FDA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화이자 백신을 12에서 15세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할 전망입니다. I'm hopeful the FDA is going to authorize that in a very short time period. And I think once that gets authorized, I think you'll pick up probably 5 million kids will get immediately vaccinated.
화이자는 지난 3월 말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임상시험 지원자 2,260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연구의 예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예방률이 100%이고 주된 부작용 사례는 성인과 비슷했다는 임상 결과였습니다. 화이자는 현재 6개월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에서 11세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오는 9월에 긴급 사용 승인이 신청될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어젯밤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2시간 넘게 메시지 확인이나 인증 서비스 등의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카카오톡에 이상이 생긴 건 어젯밤 9시 40분쯤입니다. 일부 이용자들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수 없었고 PC 카톡도 접속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단순한 메시지와 업무상 연락, 각종 인증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장애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오늘 새벽 0시 이후에야 복구를 마쳤습니다. 카카오 측은 불편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시 문학동의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부딪혔습니다. 운전자를 비롯한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최초로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사라진 승용차 운전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대전시 변동 오거리에선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점으로 미뤄 신호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역 인근 분식을 파는 간이 판매점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판매점이 대부분 불에 탔습니다. 목격자들은 펑 하는 폭발음 이후 연기와 함께 화염이 치솟았다고 전했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군의 장례가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서울 성모병원에서 치러진 발인식에는 유족들과 친구들이 참석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손 군은 지난달 25일 새벽 반포 한강 둔치에서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주검으로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4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525억 달러로 3월 말에 비해서 61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미 달러와 약세에 따른 기타 통화 표시 외화 자산에 미 달러와 환산액이 늘었고 외화 자산 운용 수익 증가 등에 기인한 겁니다. 외환 보유액을 항목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4,120억 달러로 91.1%에 달하고 예치금 272억 달러, 금 47억 달러, IMF 포지션 46억 달러 순입니다. 3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입니다. 국내 산업계가 코로나19 후폭풍에서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업계는 명암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여파 속에서도 현대차와 기아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외국계 3사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께 싸우고 다 같이 살자! 르노 삼성차 회사 앞마당에 직장 폐쇄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농성 텐트가 서 있습니다. 임금 협상을 벌이던 노조는 파업에 나섰고 회사는 직장 폐쇄로 맞섰습니다. 쟁점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임금 동결을 지난해와 올해에도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르노 삼성은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1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2020년 800억 적자, 단 한 해의 적자로 저희들을 이렇게 취급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을 절반만 돌리고 있는 한국GM은 7년 연속 적자인 가운데 노조가 기본급 인상 요구안을 확정해 또 갈등이 예고됐습니다. 협력사 납품 거부로 공장이 걸핏하면 멈추고 있는 쌍용차는 기업회생 절차 개시 속에 노조와 인원 감축 범위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의 판매 실적은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와 70% 넘게 늘었고 외국계 완성차 업체 3곳은 나란히 20%에서 30%대로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당장 차 판매가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미래차 시대를 준비할 여력도 부족해 장기 전략 마련도 걱정입니다. 한국 GM 등 외국계 3사는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생산량이 줄었고 이로 인해 판매 감소까지 타격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R&D 역량을 강화하고 해묵은 노사 문제 등을 빨리 해결하고 미래차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빠르게 전환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계 완성차 업체 3사는 경영 악화에 더해 노사 갈등까지 겪으면서 정상화로 가는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먹거리와 건강기능식품의 화장품까지 최근 개인의 취향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들이 나만을 위한 경험과 제품, 서비스를 중시하는 만큼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김희주 씨는 요즘 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 증세를 입력했더니 루테인과 마그네슘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 기업에서 도입한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서비스인데 식생활, 습관 등 항목들을 입력하면 영양 성분을 고려한 건강식품을 추천해주고 관련 제품도 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몸이 어디가 안 좋거나 뭐 좀 불편한 데가 있을 때 사실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는지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 근데 제가 필요한 제품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줘서 선택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화장품도 개인 맞춤이 인기입니다. 국내 한 화장품 업체가 개발한 파운데이션 쿠션 제조 로봇입니다. 측정기로 자신의 피부 타입을 확인하고 기다리면 즉석에서 로봇이 피부색과 개인 취향 등을 고려한 화장품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정밀한 피부톤 측색 기기를 바탕으로 자기에게 딱 맞는 피부 파운데이션 컬러를 추천해줘서 그걸 즉석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20대 고객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업계도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를 쏙쏙 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김치를 주문할 때 원하는 젓갈이나 소금, 숙성도, 매운맛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신체 상태와 취향 등을 입력하면 적합한 과일을 추천해 배송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주목받는 건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들이 유독 개성과 나만을 위한 경험, 제품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MZ세대를 특히 겨냥했고요. MZ세대의 특성이라 하면 자신의 취향,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에게 특히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최근 규제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맞춤형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프로야구 경기장에 어린이 팬들이 몰렸습니다. 장내 아나운서나 치어리더 역할을 어린이 팬들이 맡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경기에 나선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른 사람 이름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선수 자녀와 어린이 회원들 이름입니다. 선수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린이날을 맞아 구단이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선수 소개도 어린이 아나운서가 맡았습니다. 응원도 마찬가지. 어린이 응원단장과 치어리더들이 단상에 올라 신나게 팬들의 호응을 이끕니다. 이렇게 위에서 치어리더 언니들을 가르쳐주면서 하니까 더 잘 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어린이 기자단 회견에선 선수가 박수칠 정도로 예상치 못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선발에 대한 부담감을 클 텐데 어떤 방법으로 그 부담감을 떨쳐내고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루틴이라고 항상 매번 해오던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늘 좀 제가 해오던 그런 루틴 속에서 좀 자신감을 찾고 내 이름을 달고 뛰어준 선수나
눈앞에서 질문하고 응원하는 기회는 어린 팬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선물이 됐습니다. 전 정말 꿈 같고 제가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인데 이렇게 일찍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룰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프로야구 LG가 개인 통산 200홈런을 기록한 주장 김현수를 앞세워서 잠실 라이벌 두산의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선두 삼성은 4연승을 달렸고 꼴찌 롯데는 5연패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조윤재 기자입니다. 잠실 라이벌 두산을 맞아 LG는 믿었던 선발 켈리가 첫 회부터 무사 만루로 휘청이며 2점을 내줬습니다. 박건우의 환상적인 호수비에 얼어붙은 것도 잠시. LG 주장 김현수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3회 투아웃에서 2루타를 때린 뒤 최은성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았고 1대4로 끌려가던 5회엔 두산 선발 로켓의 직구를 받아쳐 2점 아치를 그렸습니다. 김현수의 국내 무대 200번째 홈런. 캡틴의 방망이에 힘낸 LG는 문보경이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균형을 맞췄고 오지환이 결승 적시타까지 쳐내며 7대4 짜릿한 역전승을 챙기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선두 삼성은 4연승 신바람을 냈습니다. 라이블리와 카펜터가 7회까지 팽팽한 영예 행진을 이어갔지만 8회 초 피렐라와 강민호가 연속 2루타를 뽑으면서 한화의 4대1로 이겼습니다. 강한 스윙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으면은 요즘에는 그냥 좀 스팟에 정확히만 맞추자라는 생각으로 좀 상대 팀도 시프트를 좀 저한테는 좀 걸고 있고 좀 좋은 결과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 길 바쁜 꼴찌 롯데는 에이스 스트레일리를 투입하고도 속절없이 5연패에 빠졌습니다. 기아는 선발 맹덴의 호투 속에 3연패에서 탈출하고 5할 승률을 맞췄습니다. 영웅군단 키움은 홈런 3방을 폭발한 김홍빈을 앞세워 KT를 14대 0으로 대파했고 SSG는 홈런 7방을 주고받는 안타전 끝에 NC의 한 점 차 승리를 챙겼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변이 코로나의 습격, 5월이 불안하다. 울산에서만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320명으로 서울의 3배를 넘어 기상이라는 소식입니다. 미국도 백신 피해 보상은 어려웠습니다. 피해 보상 신청 445건 가운데 백신 피해가 25% 정도인데 받아들여진 건 없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태기 일본 외무상의 어색한 사진이 한일 외교당국 간 첫 대면의 분위기를 말해줍니다. 미국에 등 떠밀려 나온 일본. 위안부와 오염수, 자기 할 말만 했다. 한일은 입장차 확인했지만 3국 협력은 시동 걸렸다. 여러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제도화해야 할까? 중앙일보는 일상을 파고드는 코인의 모습과 이베이까지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다는 현 상황을 통해서 매일경제는 비트코인 관련 판결문 938건을 분석해보니 2건 중 1건은 마약 대금이라면서 가상화폐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어린이 관련 주요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서울신문은 아동학대 피해자 50명을 설문조사했는데 학대 시 필요한 도움으로 보호자와의 분리가 81%를 차지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고 42%는 보호자 처벌을 꼽았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가 언론과 처음으로 대면 인터뷰했습니다. 불법 촬영 사실을 알고 고소했는데 돌아온 건 2차 가해로 악플 수천 개에 되려 내 잘못인가 싶어 가해자에게 사과까지 했었다며 포털의 성범죄 기사 댓글을 폐지하자고 국민 청원에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성범죄자의 땀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감시하는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있는데 생체 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뜀박질 물가의 보복 소비까지 코로나발 인플레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데 옐런 미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 역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최고 금리를 인하했더니 저신용자 대출이 어려워졌다며 착한 정책의 배신이라는 기사 실었고, 동아일보는 직업계고 취업률이 3년 새 반토막 났는데 취업난과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란 현장 목소리 실었습니다. 또 고위직 401명을 분석해보니 157명이 노무현 전 정부 청와대 출신이거나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라고 전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포근하겠고 여전히 일교차가 커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는 5도가량이 높아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 대전은 24도, 광주와 대구는 2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YTN 24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